이번 회에서는 QSPR 또는 QSAR이라고 불리는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지는 화합물을 발견 또는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세 가지 단계의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근거해서 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된 물질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한 결과에 따라서 그 테스트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하고 다시 합성과 테스트 이런 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테스트한 결과를 이용해서 적절한 모델을 세우고 이 모델에 근거하여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만든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갖다가 우리가 QSPR 또는 QSAR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레이셔널 컴파운드 디자인이 가능한 이유는 시밀러한 컴파운드가 시밀러한 반응성 또는 레스폰스를 준다는 컨제너러시티 프린시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레이셔널하게 컴파운드를 디자인할 수 없겠죠. 예, 우리가 많이 쓰이는 용어가 QSPR 또는 QSAR인데 이것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QSPI라는 뜻은 Quantitative Structure Property Relationship이라는 뜻이고 QSAR은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옮겨오면 정량적으로 구조와 프로퍼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QSPR이고 정량적으로 스트럭처와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냐고 알아보는 것이 QSAR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얘기인데 QSPR 쓸 때는 우리가 주로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질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QSPR, 프로퍼티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바이올로지컬한 또는 신약을 개발해서 그것의 액티비티를 보고 싶을 때는 QSAI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건데 얘를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SA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는 성질들이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몸안에서 얼마나 잘 전달되는가, 그 다음에 소화는 어떻게 되고, 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밖으로 배출되는가, 이런 성질들을 예측하는 것이 QSA랑 관계되고요. QSPR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물질을 만들고 싶다던가, 아니면 고온에서도 우리가 끓지 않는 그런 액체를 만들고 싶다든가, 그런 프로퍼티들이 QSPR에 해당하는, P에 해당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그 모델들을, 수학적 모델도 가능한데요. 그 모델들은 수학적 기반을 둔 모델들도 있고, 또는 통계학에 기반을 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QSAR 방법론은 한시와 후지타라는 두 과학자에 의해서 1924년도에 제안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QSAR 이퀄레이션을 갖다가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최초로 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 일렉트로닉 캐릭처에 관계된 디스크리터를 써서 물질의 하이드로포비시티, 즉 물을 얼마나 시화하는 정도를 갖다가 나타나는데 처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하이드로포비시티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질의 바이올로지컬한 액티비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아래와 같은 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C가 이게 어떠한 특별한 작용을 나타내기 위한 물질의 컴파운드의 농도인데요. 이 농도의
역수의 로그 값 취한 것은 이 로그 p 값, 하이드로포비시티죠. 여러분들 로그 p에 대해서는 많이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p 값의 어떤 상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그마의 상수, 또 어떤 상수의 값에 비례한다는 걸 밝혀서 우리가 어떤 약을 개발했을 때 만약에 그 약의 구조만 안다면 이 값을 통해서 약을 실제로 실험해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 약이 약효를 나타나기 위한 그 농도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한슈하고 그다음에 후지타가 이런 QSAR 이퀘이션을 처음으로 신약 개발 분야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QSPR 또는 QSAR 모델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분야, 또 임프루브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현재까지 실험되어진 데이터를 다 모으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퓨처 셀렉션,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디스크립터를 그 많은 디스크립터 중에서 원하는 성질이 좋은, 경향이 좋은 디스크립터를 골라낼 것인가. 그게 퓨처 셀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만든 데이터 컬렉션에서 뽑은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을 그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과정. 그래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적절한 기계 학습을 과정을 거쳐서 러닝을 거쳐서 모델을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이 만든 모델을 만들 때는 쓰지 않았던 이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시켜서 얼마나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이 밸리데이션 단계.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모델의 갖춰야 될 조건은 당연히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큐레이트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트레이닝이나 또는 테스트에 쓰여지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갖다가 적용시켰을 때 프레딕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수식이 좀 간결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함수를 쓰거나 또는 그 복잡한 함수 쓰면은 나중에 그 수식을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식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은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를 갖다 예측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고 팬시한 함수를 쓸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가 복잡해지면 우리가 이 만들어진 수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몇만 개의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는데 수식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그 함수가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함수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적용할 때 가능한 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함수 형태가 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수식의 형태가 f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라 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런 형식으로 주어지거든요. t. 그래서 여기서 x, y, z는 디스크립터를 얘기하는 거고 a, b, c, d는 코에피션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함수 같은 경우는 1차식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d로 수식을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함수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겠죠. 직선을 한다면 잘 못 맞추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x하고 y까지 써서 2차식을 만든다면 좀 더 비슷해지겠죠. 또 3차식을 한다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모든 그 이퀘이션은 우리가 쓰는 디스크립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쓸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이 수식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제안하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수의 그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인디펜던트 베러블리 디스크립터인데 이걸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들을 잘 익스프레스 할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디스크립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함수 형태가 간단하면서 정확한
QSPR 또는 QSAR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전체 과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단계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QSPR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부분 설명했듯이 한 디스크립터당 수십 개의 하나의 디스크립터가 나타나면 최소한 5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모델처럼 우리가 이 경우는 이제 3개의 디스크립터 써였죠. X, Y, Z. 이 경우는 하나당 5개가 필요하니까 총 15개의 실험 데이터가 존재해야지만 이런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트레이닝에 필요한 셋이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눈다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 쓰일 만한 데이터를 또 추가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개 정도는 있어야지만 디스크립터를 3개 정도 사용하는 그러한 QSA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즈는 최소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디스크립터의 5배 정도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5개의 데이터도 사실 어떤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나중에 만들어진 QSAR 또는 QSPR의 모델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많다면 그냥 있는 데이터를 골라도 되지만 만약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처음 QSPR 또는 QSAR 교실을 만든다면 우리가 처음에 필요한 만큼의 그 예비로 계획적으로 실험을 수행해서 그 실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 실험을 해야 되면 최소한의 실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 여기 팩토리얼 디자인과 T-옵티멀 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팩토리얼 디자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화학 합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수율에 관계되는 요인이 뭔가를 그걸 예측하고 싶다. QSPR 이퀘이션을 써 가지고 거기 관계되는 팩터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나가 이 온도고요. 이게 작은 t가 스몰 t가 시간인데 요 두 개의 함수로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두 배열을 갖다가 시간 영역을 이뤄서 두 개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온도 T1일 때 시간 T1, 그다음에 온도 T1일 때 시간 T2, 온도 T2일 때 시간 T1, 그다음에 온도 T2일 때 시간 T2. 그래서 이게 T하고 T, 우리가 라지 T, 온도하고 시간에 대한 게 총 두 가지죠. 두 가지고 각각의 그 배력을 두 개이기 때문에 총 2n개의 팩토리얼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온도가 두 가지, 시간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총 4가지 컨비네이션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더 많으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위, 온도는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움직이고 또 시간은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미리 그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 부분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한계값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실험을 디자인하는 것을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D-옵티멀 디자인은 여기 장황하게 써놓긴 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에 의해서는 시간과 온도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콜레이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디스크립터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디스크립터들 아니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콜렛이 큰 것들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죠. 뭐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뭐 그 사람의 키하고
그다음에 그 팔 길이는 물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키가 큰 사람들이 팔 길이가 대부분 길겠죠. 그에 비례해서 뭐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뺀다면 훨씬 더 옵티멀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코릴레이션이 큰 변수들 중에서 몇 개를 제거해서 가장 옵티멀한 셋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이 디옵티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큰 변수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개수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퓨처 셀렉션의 그 제너럴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사이즈 오브 데이터가 우리가 그 수식에 나타낼 수 있는 디스크립터 개수보다 최소한 5배 많아야 된다 그랬죠. 결국 이걸 뭘 얘기하냐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데이터 갖고 있는 데이터 개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만 QS의 이퀘이션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디스크립터가. 그래서 만약 우리가 20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맥시멈 4개의 변수를 가지는 QSL 이퀘이션을 갖다가 4개의 디스크립터를 변수로 가지는 QSL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디스크립터가 좀 할 때 얘가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꼭 그 디스크립터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데이터만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크립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쪽 뭐 다 대부분 다 뭐 1 아니면 다 0, 둘 중에 하나가 간다면 좋은 디스크립터가 될 수 없겠죠. 또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0을 가지고 한 물질만 1을 가진다. 그런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잘 스프레드 돼 있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규 분포의 값을 가지는 그런 디스크립터가 좋은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적절하게 이를 갖다가 스케일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제너럴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 수식에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의 개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5분의 1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작은 수의 independent variable, 또 다른 말로는 적은 수의 디스크립터로서 이 수식을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요. 그래 나중에 그 수식을 해석하기 훨씬 더 편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봤을 드래곤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한 디스크립터가 5,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5,000개. 근데 우리가 이 5,000개를 갖다가 이 중에서 적절한 보통 나올 때 4개 내지 5개의 디스크립터로서 수식을 표현하는데 이 5,000개에서 4개 내지 5개를 고르는 그 컨비네이션 수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다 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 5,000개를 한 100개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100개만 하더라도 100개에서 4개 내지 5개를 뽑는 방법은 얼마가 되나요? 100 곱하기 99 곱하기 만약에 5개를 뽑는다면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97 곱하기 96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100C5가 되나요? 그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100개도 많기 때문에 이 5층에서 뽑는다는 것은 더욱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500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리량과 관계가 적어 보이는 디스크립터를 제외하고 100개 이내로 줄여야 됩니다. 그때 쓰이는 방법들이 어떤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과 이 각각 5,000개의 값들을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코릴레이션이 작은 것들은 사실 그걸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봤자 예측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두 가지, 세 가지를 모아 봤을 때 페어와이즈로 봤을 때 또 예측력이 떨어지면 그걸 빼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페어 셀렉션에서는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높을 때, 디스크립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을 때도
뭐 두 가지가 똑같이 같은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accessible surface area랑 네, 그 분자의 볼륨이랑은 상당히 콜레이션이 높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하면은 우리가 이 principal component 두 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들이 다차원적인 데이터,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뭐 500차원이, 5000차원이 되겠죠. 이 5000차원의 데이터를 갖다가 프로젝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차원의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거리가 가까운 변수들을, 디스크리터들을 제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디스크리터를 갖다가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디스크리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많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효율적인 5개를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네틱 알고리즘이란 방법을 써서 좀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는 그런 것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스페이스가 되게 클 때 거기서 옵티멀한 값을 찾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지네틱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그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계산되어진 디스크리터를 적절하게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일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디스크립터들이 서로 가지는 값의 단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의 키는 100, 뭐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100단위인데 사람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1.0 그 근처죠. 그래서 걔네들은 서로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섞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경우는 모델이 큰 값에 의해서 바이어스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방지하고자 모든 값들을 적절하게 노멀라이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이게 그 P가 이쪽이 그 디스크립터 개수고 이쪽이 이제 분자의 개수인데 N이 분자의 개수. 우리가 관여하는 이제 그 실험실을 갖고 있는 또는 계산하고 싶어 하는 그 분자의 개수인데 이럴 경우 각각이 서로 다른 스케일로 돼 있는 것들을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 이렇게 돼 있겠죠. 이래놨다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유니 베리언스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떤 거는 이런 범위, 어떤 건 더 넓은 범위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어떤 일정 구간으로 갖다가 우리가 스케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는 것처럼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스케일링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길이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뭐 대부분 뭐 0에서 1 사이로 한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케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ean centering, 우리가 중앙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mean centering을 하게 되면은 전체를 갖다가 다 맞추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트 베리언스하고 mean centering을 동시에 해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서로 고르게 분포하게끔 디스크립터 간에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을 디스크립터 노멀라이제이션 또는 디스크립터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은 데이터를 갖다가 다 모델을 빌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85 내지 90%는 트레이닝 셋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게 되고 또 한 10에서 15%는 테스트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은 QSPR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테스트 셋은 나중에 이 만든 모델을 적용시켜 가지고 만든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베리피케이션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데이터를 다 모아서 100%를 다 모델 만드는 데 쓰이면 이 모델은 잘 맞겠지만 전혀 다른 모델이 다른 컴파운드에 적용했을 때
예, 이 모델에 잘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예측력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측력이 얼마나 좋은가는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를 얼마나 예측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모델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니까 트레이닝 셋은 잘 맞았는데 테스트에서 해보니까 이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이 모델은 이 트레이닝 셋이 너무 잘 맞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니고 그때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과 해서 나온 결과와 이 테스트에서 한 결과가 서로 엇비슷하게, 물론 항상 트레이닝 셋이 테스트보다는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우리 그 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서 실행을 하는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줍니다.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질 때, 얘네들을 우리가 1차원식으로 피팅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이걸 언더피팅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2차원식이 더 맞겠죠. 근데 정확히 좀 비슷하게 한 거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면 값은 더 정확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에러가 크겠죠. 네,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데이터 하나 생기면은 여기서 에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함수를 쓰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오버피팅도 존재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인터폴레이션과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폴레이션은 내사법 또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외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A하고 B가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예, 근데 요 측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서 이게 빨간 선이 될 텐데, 이 내부에 있는 거를 예측하는 거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밖에 있는 거를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엑스트라폴레이션 얘기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이 인터폴레이션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으로 할 때 가능하면 이 데이터 값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y 값이 될 건데, 이 y 값이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치하는 걸 골라야지, 한쪽에 다 치우친 것만 예를 들어서 트레인셋에서 쓰면은 나머지 그 데이터 테스트셋으로 놓고 베리피케이션 할 때 쓰는 데이터는 다 이쪽에 있으면 값이 되게 안 맞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 값들을 고려해서 물론 랜덤하게 고를 수도 있지만 값을 고려해서 트레인셋과 데이터셋을 만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QSPR이나 QSAR로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특별한 성질이 극대화되는 또는 극소화되는 그런 물질을 만들고 싶어요. 약 같은 경우는 약효가 현재 거보다 훨씬 좋게. 그렇다면 현재 중에서 가장 약효가 좋은 곳은 여기 위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약은 여긴가 어디에 있는 그렇게 특성이 좋은 액티비티가 좋은 약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이 엑스트라폴레이트에 의존해서 수식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그 트레이닝 셋을 잘 표현하고 있나를 알아보는 척도가 스퀘어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입니다. R-스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R-스퀘어 밸류는 우리가 그 만들어진 모델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했듯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죠. 0일 때가 코릴레이션이 전혀 없는 경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역으로, 그 다음에 1일 때는 정 코릴레이션을 가진다는 그런 뜻인데, 스퀘어드 했으니까 여기 그 스퀘어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0부터 1 값을 가지게 되고요. 0일 경우는 콜레이션이 없고 1일 때는 완벽한 모델이 대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R 스퀘어드를 스퀘어드 값을 그 모델에 얼마나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여기도 이 값을 우리가 R 스퀘어드 값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이 5개 그래프는 다 그 R 스퀘어 값이 0.7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은 잘 표현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잘 했는데 아주 모델이 좋은데 몇 개의 아웃라이어 때문에 값이 안 좋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하나 멀리 있어서 그 값을 맞추면서 이 값들이 R-스퀘어 값이 0.7 된 것도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비록 이 0.7이라는 값은 똑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플롯을 해봐야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정도의 그 정확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실제로 데이터 플롯 해보고 어떠한 것들이 아웃라이어로 존재하는지를 갖다가 꼭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많을 경우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서 이렇게 해봐도 되는데 사실 그 데이터가 원하는 만큼 많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n-fold internal cross validation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트레이닝 셋과 그다음에 테스트 셋을 나누지 않고 모델을 세울 때 한 분자를 밖으로 꺼내 놓고 모델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그 모델로 그 하나 빼놓은 것에 대해서 에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세울 때 썼던 트레이닝 셋에서 실제 데이터와 우리가 계산한 것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갖다가 Q 스퀘어드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봤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R 스퀘어드라고 했죠. R 스퀘어드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모델을 빼놓고 테스트에다가 적용할 때는 그 값을 우리가 Q 스퀘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들을 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값을 얻어서 Q 스퀘어, 당연히 Q 스퀘어드가 R 스퀘어드보다 작거나 아주 모델이 좋을 경우는 같거나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 갖고 모델을 세운 다음에 그 하나 빼놓은 부분을 적용시켜서 Q 스퀘어드로 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으로는, 그 로버스트한 방법으로는 K-fold cross valid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셋을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테스트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을 한 전체 데이터셋을 뭐 4개면은 K가 4가 되는 거고 5면은 K가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fold라고 하면은 전체를 5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션이 20%가 되는 거겠죠. 걔네들 갖다가 20%를 빼놓고 나머지 80%로 트레이닝을 하고, 나온 모델을 빼놨던 20% 적용시켜서 Q 스퀘어를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는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걔를 또 빼놓고 다시 80% 계산한 다음에 또 Q 스퀘어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모델을 계산해 나갑니다. 보통은 한 100번 정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총 있는 개수가 5개니까 하나가 빠지는 게 한 20번 정도 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때 Q 스퀘어하고 R 스퀘어를 봐가지고 Q 스퀘어랑 R 스퀘어랑 차이가 작으면 얘가 되게 will
well-behaved system, 그러니까 small variance가 있을 경우 Q 스퀘어하고 R 스퀘어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Q 스퀘어하고 R 스퀘어가 차이가 많이 치면은, 예, 라지 디스크레펀스가 있으면 얘가 오버피트 된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Q 스퀘어하고 R 스퀘어가 차이가 적게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K-fold 크로스 베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트레이닝 셋과 비교할 때 아까 R 스퀘어드라는 걸 쓴다 그랬는데 걔가 같은 0.7일지라도 다른 경향을 보이는 걸 많이 보아왔었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우리가 모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모델로 예측한 것과 실제 실험치와의 차이가 얼마 있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RMS와 MAD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뭐 자주 쓰이는 얼마나 모델이 잘 맞는지에 대한 표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RMS는 루트 민 스퀘어, 예, 그다음에 데비에이션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큰 값에서 데비에이션이 커지면은 그 차이가 커지면은 얘가 좀 도미넌트 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니폼 웨이트를 써서 하는 그 mean absolute deviation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MAD라고 쓰고요. 그래서 Q 스퀘어드 또는 R 스퀘어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RMS나 MAD를 써서도 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검증 방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이거 하기 전에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메르스에 걸렸다. 근데 그 사람이 메르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어떠한 실험법을 우리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시간 만에 메르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법이 개발됐다. 근데 이 모델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메르스 환자와 아닌 사람을 갖다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더니 그게 메르스 걸린 사람한테는 걸렸다고 나온 것이 그 경우는 트루 포지티브, 메르스가 걸렸는데 불구하고 그 진단 킷은 안 걸렸다고 나온 거를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안 걸린 사람 있죠. 안 걸린 사람 군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했을 때도 거기서 이 사람도 메르스에 걸렸어라고 진단하게 되면 오진을 한 거가 되겠죠. 이 경우를 false positiv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B라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안 걸렸어라고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경우 B라고 해주는 경우를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근데 그 모든 게 진단이 완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경계를 보면은 진단 방법에서 요 경우는 그 병에 안 걸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요 커브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 커브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어떤 그 경계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트루 포지티브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트루 네거티브는 증가하면서 트루 포지티브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다시 대신 폴스 포지티브도 줄어들 것이고 대신 이쪽으로 하면은 트루 포지티브는 증가하는 하는 동시에 폴스 포지티브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과연 요 점을 우리 기준점을 어디다 잡는 것이 과연 이 좋은 진단 방법이 될 것인가, 그 되게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테이블을 컴퓨전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그 실험 방법에 민감도를 어디다 설정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냐에 따라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의 값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그냥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true positive를 늘리면서, 그다음에 true positive하고 true negative를 늘리면서 false positive하고 false negative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절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완벽하게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면 좋지만 사실 그거는 상당히 힘든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그런 수식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sensitivity는 어떻게 측정하고, 그다음에 specificity, 그다음에 efficiency, 그다음에 precision, 그다음에 accuracy 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F1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뭐 설명 그냥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이용해서 그 모델의 퀄리티나 아니면 모델 간의 퀄리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ROC 스페이스상에다 플롯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A, B하고 C하고 C' 이 네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는 이 선상에 존재가 됩니다. 이 선상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랜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은 그냥 랜덤하게 개수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B가 가장 안 좋은 모델이 되겠고요. 점점 여기 이쪽 좌측 위로 갈수록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 C'이 제일 좋은 모델이 되겠고, A가 그 다음에 C라는 모델은 되게 나쁜데, 이 경우 사실은 우리가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C하고 C'은 같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랜덤니스에서 얼마나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좋은 모델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좀 사용하는 게 이 Y축은 TPR, True Positive Rate라는 건데 우리가 True Positive가 전체 그 Positive에서 여기 전체에서 얼마 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인데 이거 하고요. Y축이 그다음에 X축은 False Positive Rate. 그래서 False Positive Rate.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가 False Positive인가. 그래서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의 그걸 갖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델을 갖고 좀 더 이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모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 다른 앞에 소개한 통계적 방법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ROC 커브의 그 퀄리티를 측정 방법은 이 경우 지금 아까 이 빨간 선이 랜덤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좋은 모델, 그다음에 요 그 녹색이 퍼펙트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아래 면적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이 좋고 나쁘고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은 여기서 안 맞다가 여기서 좋아할 수 있고요. 어떤 모델은 여기 좋다가 여기서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면적을 비교하는 게 그나마 합당하기 때문에 이 면적의 비교로서 모델 간의 퀄리티를 갖다가 측정하는 할 수 있고 그 가장 많이 쓰는 방법도 정확하다고 알려진 것이 이 ROC 커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